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오재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세미나는 2021년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연구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 피란수도와 연관되어 있는 세미나를 전체 한 5회 정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제일 좀 필요한 수도의 어떤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부산항 제1부두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과 향후 활용 방안이라는 큰 대주제를 통해서 그 필요한 수도 부산유산의 어떤 의미를 좀 되새기고 특히 이제 많은 뭐 군수 물자나 또는 사람들이 오고 갔던 피라민들이 오고 갔던 부산항 제1부두를 좀 상징적으로 등록문화재를 통해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이제 개항 도시로서 인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문화재 보존과 활용, 부산의 어떤 부산항 보존과 활용 방안들을 같이 좀 비교해서 검토함으로써 부산항과 인천항이 그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분이 해주실 겁니다. 먼저 황순우 건축사 사무소 바인 대표께서 인천의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논의들을 먼저 좀 발표를 해주실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님께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부산항 제1부도 올바르게 활용하는 을 통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토론은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 교수님, 동아대 건축학과의 남윤순 박사님,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성 교수님, 부산세관박물관의 이홍덕 관장님 네 분이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지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상에 있어서 그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질문들을 나중에 다시 모아서 같이 종합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는 각 한 25분 내외로 좀 해주시고 토론은 10분 내외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발표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강동진 교수님께서 두 번째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부산항 제1부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 소장님 화면을 좀 내려주시면 네,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제 목소리 들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황순우 소장님께서 인천 내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인천과는 조금 다른 상황의 얘기를 오늘은 저는 하려고 합니다. 일부들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지키고 또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산항이 이제 품고 있는 역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부산 진성, 자수형성, 다대진과 관련된 조선의 그 호국사,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사, 그리고 또 1407년 태종 7년에서부터 시작된 조선의 개항사, 부산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의 국제교류사, 초량회관과 조선통신사, 그리고 1876년 공식 개항 이후에 항구 발달사, 또 항일운동과 관련된 이런 현장으로서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호주와 미국 선교사들의 흔적과 기억들, 또 한국전쟁 피난수도의 어떤 유산들, 인천이 상륙작전이 있었고 또 부산은 상륙작전 있기 전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역전의 상황을 또 부산항이 또 기능을 담당합니다. 50년대 이후 시민생활사와 산업변천사,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국제물류하고 해양산업의 발달사,
또 대한민국의 육상 철도 및 해상 교통의 발달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근대의 또 전근대의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과 역사의 현장이 바로 부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갈래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그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항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부산항 일부두에 관련된 얘기만 한정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본 이제 부산항 일부두의 이제 모습입니다. 멀리 영도가 있고 또 영도다리가 있고, 부산대교가 보이고 그 너머 영도다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일부두는 연안부두와 그리고 또 이부두를 사이에 둔 이런 모습의 부두입니다. 바로 앞에 또 현재 부산 세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407년 부산포와 내이포가 개항됐던 이포가 개항됐던 그 시대를 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면 총 12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매축은 7번의 매축기가 있었습니다. 1907년 8년부터 그리고 13년 요 무렵에 이제 일부두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폭 24m, 길이 276m의 장교 형식으로 철도를 횡단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12년 일부두가 공식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부두와 함께 위에 창고나 플랫폼까지 다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부두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1부두가 탄생될 무렵의 제 모습입니다. 일부두가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제 쌍산이라고 하는 두 산을 착병해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의 모습입니다. 당시 도면입니다. 부산항 시가 부근 지도인데요. 이제 일부두가 여기 있고 요 산을 착병을 해서 이 부두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모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일부두 쪽에는 이제 부간 페리오가 들어오는 국제부두로 이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매축되었던 이 그 부두와 함께 이제 일부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과거의 부산역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시모노세키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또 부산에서 바로 기차로 경성과 또 만주로 연결되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요 부분의 이제 암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암벽에 현재도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 그 완성된 사진입니다. 그 페리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관부 연락선이지만 부간 페리오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두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부산역의 모습입니다. 부산역은 여기 있었지만 열차 라인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고 플랫폼이 여기 있었고 하나로 작동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930년대 이제 그 사진과 그리고 50년대 사진을 이제 통해서 일부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부산시에서 동아대학교에 이제 의뢰를 해서 만든 기록화 작업의 그 도면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일부두는 5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돌재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확장이 됐고, 또 남측 장교가 만들어지고, 또 국제여객 터미널 쪽이 또 확장이 되고, 또 90년대 가장 최근에 또 동측 장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요 1번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돌재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부산항에는 다양한 일이 있었고요. 특히 오늘 얘기의 핵심인 50년대
피난 수도 시절에 다양한 피난민의 유입과 유엔군의 입항, 그리고 군수 보급 물자와 구호 물자의 유입 등 다양한 일들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제 일부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얘기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역사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부두를 사용했던 군 기관과 또 일부두를 이제 사용했던 이제 한국 전쟁기의 주요 기관들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화 사업에서 이제 발굴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처럼 일부두는 한국 전쟁기에 또 피난 수도기에 상당한 전쟁의 역전의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일부두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부두의 소중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50년 7월 사진입니다. 전쟁이 막 나자마자였고 아직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부산항 일부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인, 사학적인, 또 도시 역사적인, 건축학적인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일부두가 가지는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상의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의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마리아에 의해서 3.1운동의 2.8 독립운동 선언서가 또 일부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3.1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도 만들어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국제물류사, 또 수산경제사, 또 사회사나 해양토목사까지 해도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이고 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부두는 크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1950년대 이제 모습이고요. 빨간 라인이 철도 라인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제 안쪽에 이제 도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위쪽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토지용의 변화를 통해서 개발 지역으로 확보를 하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봐도 일부두의 철도 라인은 여전히 건재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일부두의 역할이나 또 일부두가 가지는 의의는 학술적으로는 이제 산발적으로 연구는 됐지만 어떤 시 차원에서 어떤 그 일부두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항구 쪽에 아주 유용한 오픈 스페이스이자 부두 시설물로 활용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 북항 재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북항 재개발을 위한 초기 도면입니다. 2013년의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제 그 도로가 항구를 일부두를 2부두는 물론이고 1부두까지 다 관통을 하고 지나갑니다. 2부두는 아예 사라집니다. 1부두는 그나마 이제 형태라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3년 뒤인 2016년에 세계유산을 등재하자, 그러니까 피난 수도 부산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자라고 하는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잠정 목록의 조건부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이 일들이 요 잠정 목록의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요 일부두는 너무나 소중한 핵심 유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부두의 가치가 재가치가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두가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경 근대 사료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사진 발굴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진을 몇 장 보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8년 8월 5일 날
이제 부산철도경찰서 앞으로 들어온 미 해병 1사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웰컴 UN 뭐 이런 말들이 이제 폴스 보입니다. 상당히 어떤 이제 8월인데 이미 유엔군이 미군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었죠. 제 1부두에 연결돼 있는 철도에서 이제 미 해병 1사단이 들어와서 이동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이 부산의 원래 79년도에 이제 파괴된 해체된 부산 세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부두로 들어와서 1부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 해병 1사단의 그 행군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1부두고요. 여기 역시 또 세관이 보입니다. 이는 1부두의 사진입니다. 1부두에서 뒤쪽 삼복도로 쪽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건 52년 사진입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될 무렵이었고 1부두와 부산세관, 부산역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군함들이 들어와 있고 오른 여기 역 이쪽을 보시면 천막이 쳐져 있고 상당히 많은 이제 유엔군과 미군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제 병사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1부두의 그 당시 전쟁 중에 그 모습입니다. 특히 이쪽 뒤쪽 부분의 어떤 요 게이트도 해상 관문으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명식 작가님께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방금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부산 부청의 모습이 멀리 보입니다. 이제 이것은 또 이제 미군들이 이제 다시 출항을 하는 이제 1부두에서 출항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재밌는 것은 1부두에 병원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입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2부두는 주로 군선이 있고 1부두는 병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난수도 부산유산이 가진 평화와 그리고 포용의 그런 그 내재된 주제와 상당히 부합하는 어떤 그런 항구의 역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베노라고 하는 배가 미 해군 병원선인데 1부두에 정박해 있고 의료 지원을 활동했던 그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54년 귀국하는 미 해병이 찍은 1부대 모습이고요. 또 이런 이제 귀국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이런 밴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개선주가 이제 1부두에 있는데 이제 정확한 그 연도를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개선주가 1952년 3, 4년에 사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국제여객터미널 쪽에 있는 개선주인데 당시에 부두를 확장할 때 이 개선주를 옮겨서 이전에서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현재 7개가 남아 있는데 1920년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개선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철로의 모습이고요. 보존론이 대두가 될 때 사실은 이 김열규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2011년에 부산일보에 쓴 글에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군 장교가 부산의 부두가 없었다면 우리 이 전쟁에 못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정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전쟁에 있어서 부산항 부두, 특히 1부두 또 2부두는 역할은 뭐 얼마나 너무나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발 프로세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주장들, 1부두의 소중함, 또 세계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뒤쪽으로 빼는 사실은 도로가 이렇게 휜다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부산광역시와 부산항만공사 소유주입니다.가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제 전 시장과 현 항만공사 사장님 간의 이런 협약이었습니다.
일부들의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한다. 물론 일부들을 문화재로 지정한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업무 협약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 구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주변의 매립 계획이 취소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작업 때문에 일부들을 온전히 세계유산의 그 목록의 후보에서 빼지 않아도 됐었고, 또 세계유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견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요 사이의 부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지가 됩니다. 이 도로 사이의 부지에 매립 논쟁이 벌어졌고요. 왜냐하면 요 매립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벽이 현재 남아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일부들을 문화재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견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난달의 상황입니다. 그 세관 앞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달 며칠 전 사진입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을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이 안을 지금 매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벽이 1910년대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벽으로 확인되는 곳인데 여기가 매립이 됩니다. 물론 여기를 뭐 상징화하고 뭐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항만 발달사의 가장 최초의 현장을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어버리는, 지금 이게 한 20, 30년 전 일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2021년에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들의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5번,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얘기만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습니다. 되게 다릅니다. 주변부를 북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문화재가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에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도심부들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도 크지만 보존했을 때의 가치도 무척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장의 공통점들은 있습니다. 잘 활용하자고 하는 건데요. 활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가치를 손대지 않은 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절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도심의 부두를 지켜서 뭔가 지금 세계유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된 그런 몇 곳의 항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 세계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유산은 무려 32군데나 있고요. 항구와 관련된 부두유산들입니다. 또 잠정 목록에도 20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인상 깊게 벤치마킹 또는 살펴봐야 될 항구가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발롱고 부두입니다. 1811년 아프리카에서 노예 유입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90만 명의 노예가 이 부두를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때 만들었던 석조 부두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도시 정비 과정에서 이곳이 다시 발굴이 되었고, 그리고 이곳을 보존하고 4년 뒤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인구를 강제 이주시킨 노예화에 대한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를 간직한 양심의 장소다. 부두고 이건 그냥 토목 구조물의 이런 건데, 이런 양심의 장소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아니죠. 내재된 가치가 발굴이 되어서 이곳이 보존이 되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m 앞쪽이 이미 1911년부터 매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안에 쑥 들어와 있는 요 장소가 세계유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도 이런 세계유산과 도시의 개발과 변화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리버풀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속에서도 우리가 하도 군함도 얘기만 하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런 두 개의 그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제동원 사이트고요.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건 니시 항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케 항구도 이렇게 현재 항구 부두 시설이 세계유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부도하고는 논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하펜시티의 이런 창고 시설들도 부두 시설로 세계유산이 된 사례입니다. 반론고 부두를 조금만 더 살펴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 속에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발롱고의 그 노예 시장의 사진이고요. 이제 1911년에 1844년경에 이 브라질의 프루드 2세와 결혼을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의 이 여왕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기념해서 다시 부두를 리모델링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탑이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부두였고요. 이제 20년대 초반에 해안선이 상당히 이제 매립을 통해서 구태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발굴이 이제 리우 올림픽 준비 기간에 시작이 됩니다. 정비하면서 이게 발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박물관이 개입을 하면서 상당히 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당시의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그 초기에 1811년의 부두에서부터 그 위에 부두에 이르는 이런 점층적으로 변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제일 아래에 약 40만 점의 유물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노예들이 가져온 씨앗 껍질, 달팽이 껍질, 또 장신구 와서 만든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이 그래서 어떤 그 인권의 그 현장으로 이제 자리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곳을 일부는 노출시켜서 시민들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탑을 중심으로 일부는 또 이렇게 발굴된 지점 위를 덮어서 보존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모습 속에서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반롱고를 발굴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20세기에 들어 잊혀졌던 그 기억들, 19세기의 기억들, 그리고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에서 끌려온 그들의 이야기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그 기억들이 다시 21세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19세기의 것이 21세기에 다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항 일부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피난수도 부산 유산의 이제 핵심체입니다. 물론 이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천운을 만나서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발롱고 부도도 천운을 만나서 등재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 등재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시간까지는 사실은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질의를 좀 적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부산광역시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시대이고 또 글로컬 시대이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이런 항구 유산들을 갖고 어떻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빠르게 또 새로운 공간, 물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내륙에 그냥 신개발지에 만들듯이 이곳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롱고처럼 놓쳤다가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신중하고 또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다뤘던 반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는 도전할 수 없는가 하는 거죠. 브라질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재개발과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존하면서 공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그렇게 거부하고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새로운 그 부두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도전 의지는 없는지. 20세기 유산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근대 고고학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근대 시설이 고고학적, 그러니까 폐허가 된 그 시설이 근대 고고학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계획적 방치라는 말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시민협치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자고 하는 거죠. 이런 계획적 방치는 포기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황 박사님, 황 소장님 사례, 그 소개 컷에도 이 컷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피아트 자동차 부품 공장과 이런 유산들을 이렇게 다양한 이런 템포러리한 어떤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들을 뭔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유산으로 저는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좀 필요한데요.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보호구역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시에서는 또 소유자 부산항만공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물을 지정을 하고 주변에 보호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보호구역은 최소한으로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협의 과정을 좀 진정성 있게 논의한다면 부산광역시 기념물로도 전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등록문화재인데요. 등록문화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와 지방등록문화재입니다. 지방등록문화재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방등록문화재는 사실은 위상이 매우 떨어지는 문화재를 지방등록문화재로 등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세계유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부산이 갖고 있는 피난수도의 유산들을 뭔가 세계화시키고 하는 그런 미래 유산화 시키려는 이 작업 속에서 최소한 저는 국가 등록 문화재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부두인데 이걸 왜 지방 등록 문화재로 해야 될까요? 저는 국가 등록 문화재 또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기념물로 등록을 해서 이것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유산은 그런 문화재 지정 없이 하면 안 되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14개의 세계유산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 14개의 세계유산의 면면을 한번 보시면 거의 100% 사적급 이상입니다. 사적은 국보와 맞먹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조선시대 모두가 조선시대 이전의 것들이 세계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보호했던 것들이 세계유산이 됐다는 거죠. 근데 현재 근대문화재 중에서 세계유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건 지금 피난수도 부산유산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DMZ이 또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한 국가등록문화재 또 시지정 기념물 정도로는 되어 있어야 논의를 좀 본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근데 힘든 일을 왜 쓸데없이 하려고 하는가 질문들을 합니다. 오직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항구로 끝낼 것이냐, 그래도 뭔가 힘들지만 특별한 항구로 끌고 갈 것이냐, 그거의 혜택은 지금 우리가 갖는 건 아니죠. 다음 세대, 다음에 부산의 미래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이 이룬 지난 오랜 시간은 근대기 항만 발달의 중요한 모멘텀을 이루한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세계적 관심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북항 재개발을 특화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1부두를 피난수도 부산유산의 대표유산으로 삼아서 세계유산에 등재를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1부두는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매립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그 매립에 피해를 보지 않은 유일한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전하는 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일부들을 좀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활용의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에 의한 활용이 아니라 보존과 계획적인 방치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프로세스나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 또 이거는 그걸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안 돼. 이러한 일반론이 아니라 정말 특별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세계유산이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간에 그 시간까지는 시민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또 관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그 일부들을 마음껏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주고 좀 기다려주는 작업들, 이거 당연히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정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도 있지만 평소에 갖고 계셨던 어떤 좀 그 계획적 방치의 어떤 모습들과 부산항 제1부두가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의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 그리고 보존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걸 주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저희들이 토론자를 소개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했는데 우리 순서를 그대로 진행을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일단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김성 한국해양대 교수님, 두 번째는 동아대 건축학과의 남윤순 박사님, 세 번째는 경기대 건축학과 안창모 교수님, 네 번째는 부산 세관박물관장 이용덕 관장님, 이런 순서대로 한 1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길게 하실 말씀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이나 정해진 이 시간들 제약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일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강동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오지환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선생님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이 부대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는 본인들이 이렇게 어르신이 오늘 발표문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 문제가 항상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시,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법이 그렇다라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들 신고한 특별법 제정으로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처럼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어떤 부분에 원론적인 문제 의식이기도 한 것만큼 꼭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요감의 미나또 미라이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이런 이야기 또 발표에 나왔던 답변시트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의 이렇게 좀 법제적인 측면에서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여행상 잘 되고 있는데 그 여행상 잘 되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여기가 훌륭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운영 방침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정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결국은 이 제1부두가 뭐 한국 근현대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뭐 상징적인 공간이고 또 부산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계획적 방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저는 이게 제1부두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계획적 방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이 계획적 방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시민은 시민대로 혹은 전문가는 전문가들대로 또 행정단위는 행정단위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계획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를 좀 뭐 짚어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외국의 어떤 해양 도시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없는지 했는데, 요거는 그 뭐 강 교수님도 하시겠지만 아까 황순우 대표님께서도 인천의 여러 가지 건축유산들을 보존할 때 나왔던 건축자산의 법률적 체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저희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을 내어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다른 분들 토론과 또 아마 겹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 토론 이후에 강 교수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의 남윤순 박사님. 남 박사님은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쪽 그 부산항 쪽에 부산의 항구 발달 쪽에 관련된 건축적 의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아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윤순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의 남윤순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먼저 두 분, 황순 선생님과 강동진 교수님의 발표를 쭉 들으면서 사실 저 작년 한 해 동안에 부산항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사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토론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재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화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강 교수님께서 이제 등록문화재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렇다면 이 등록문화재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저는 기념물도 현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그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1부도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부도라든지 3, 4부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사실은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부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항 도시, 1876년부터 쭉 개항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대화된 도시, 그리고 현대 도시로 이렇게 나아가면서의 도시 모습들 속에서 사실 부산항이 도시에 끼쳤던 영향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항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개발기 때문에 뒤에 배후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두들이 사실 1부두가 어쨌든 지금 2부두라든지 3, 4부두들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서 북한 재개발의 큰 계획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남아있는 부두라고 한다면 제1부두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부산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큰 근현대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활용해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돌제라고 하는 독특한 부두의 방식들, 뭐 물론 부산의 지형들이 산이 있고 바로 해안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해안 면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제라고 하는 구조물들을 사용해서 부두가 만들어지고 또한 장교들이 붙게 되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켜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존함에 있어서 사실 앞서 김승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저도 동일한 측면에서 계획적 방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지금 당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저도 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처럼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유럽의 아까 소개도 되었지만 유럽의 리버풀에 있는 피어, 엘버스톡이라든지 이런 피어들 세계유산 된 것들도 보자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주변에도 물론 개발되어 있는 지금 현재도 그 지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휴먼 스케일에서 도시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역사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리버풀이 어떠한 해양항만 역사지구로 세계유산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흔적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왜 구태여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바지만 왜 구태여 이것들을 다 흔적들을 지우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계획적 방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하는 바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먼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 인천에 대해서 말씀 주신 황순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하나를 보자면은 앞으로 제가 발표 중에 짧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부산의 상황에서는 이런 관이라든지 해수부에 워낙 완강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인천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의 3월부터 10월까지 잠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아마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아마 부산 시민들과 함께 이 관에서 다양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들 속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남 박사님 고맙습니다. 강윤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계획적 방치에 대한 부분들과 건축적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흔적을 보존하고 어떻게 이것을 공존적 가치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황순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의 어떤 사례로 이제 시민 거버넌스적 형태의 시민 참여에 대한 방안들을 어떻게 좀 더 가능성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건 한번 또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경기대 건축학과의 안창모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안창모입니다. 아마 오늘 심포지움을 준비하신 분께서 초반에 사전 질문이 부산에 집중됐고 인천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부산에서 하는 목적이 부산항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산 쪽에서 이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 홀로 굉장히 열심히 다른 데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화유산, 역사유산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근대 도시 건축을 공부하면서 오래전부터 부산과 인천을 동시에 놓고 보는 그런 시각들에서 두 도시를 분석하곤 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부산과 인천은 우리의 근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항구 도시죠.
그렇지만은 두 도시가 조금 이렇게 약간 프로보커티브하게 이야기한다고 치면은 두 도시가 한 번도 지난 100년간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둘이 싸우려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도시가 함께 좋았던 시절이 없고 함께 나빴던 시절도 없어요. 이 얘기는 부산이 좋았던 시절에는 인천이 안 좋았고요. 인천이 확 치고 나갈 때는 부산이 주춤했던 시절입니다. 이것은 개항 때부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부산의 입장에서는 부산이 제1의 첫 번째 개항장이다라고, 사실 첫 번째 개항장이라는 것이 슬픈 역사일 수도 있고 프라이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최근에 제가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항장이라고 하기 곤란하다라는 쪽이에요. 저는 최초의 개항장은 인천이 맞다. 강동진 교수님이 잘 정리해 줬다시피 부산항은 조선 초부터 일찌감치 일본을 향해서 열어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을 교역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부산항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지만 그것을 개항장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부산항의 역사적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의미를 작게 축소하는 경향마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개항쟁을 얘기할 때 개항의 기본은 서구 세계의 문호를 열어서 한중일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역사적 변화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일본을 향해서 열어준 거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1883년에 미국에 개항한 인천이 바로 직전에 1882년에 미국과 수교했다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후의 변화가 인천항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인천항과 부산항의 역할을 좀 달리 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은 부산이 갖는 거고 인천은 서울이 없었으면은 오늘의 인천이 솔직히 없는 거죠. 인천은 여러 도시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물을 끼고 있지 않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제3의 도시고 어쩌면 조만간 부산을 능가하는 제2의 도시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도시잖아요. 그것은 서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부산은 그렇게 존재하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도시를 좀 잘 비교하면은 이 비교를 통해서 두 도시의 가치가 더 선명해지기도 하고 서로 한 도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보다 좀 선명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두 도시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가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각각이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가 문화유산 또는 역사유산 또는 건축자산 등등으로 갈 때는 사실은 이 가치에 적절한 유산의 레벨이 정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강동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렇게 큰 국가적인 측면에서 부산과 인천은 다 중요한데 국가적인 레벨의 유산을 가장 문화재의 가장 하위 레벨인 등록문화재 수준에서 다룬다는 것은 진짜 곤란한 거죠. 이건 오히려 이 부분은 근데 사실은 현재 부산이나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 문화재청에서의 근대 유산이 갖고 있는 그건 위상의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조금 비교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인천이 부산을 통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좀 이렇게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천을 이야기할 때는 경인공업지대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인천과 부산이 공통으로 있는 가치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죠.
근데 이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서 피난 수도 부분을 부산이 가져갔다고 하면 인천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천 그 상륙작전과 DMZ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인천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산과 차별화된 전쟁의 기억이나 역사 유산 중에 하나가 저는 중일 전쟁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공업 벨트가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일본이 1937년에 일으킨 중일 전쟁이 중국대로 깊숙이 가면서 초반에 그 북선 개발이 힘을 얻다가 경인공업지대가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부평의 캠프마켓 이야기를 할 때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이 원래 일본 육군의 조병창이 있었는데 조병창 하나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병창의 존재 이유는 중국으로 보내는 군수물자 생산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부평의 조병창의 역사는 인천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인천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천항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단순히 군수산업이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의 재편,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그 과정을 속에서 한다면은 인천과 황해를 끼고 있는 중국의 연안 도시와의 관계 그 속에서 또 다른 큰 가치를 전 챙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도 조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키워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순우 소장님께서 조금 그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쪽에 없는 질문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동진 교수님이 계획적인 방치를 통한 이런 말씀을 너무 멋있는 키워드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거 굉장히 근사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계획적인 방치는 진짜 굉장히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천도 그렇고 강동진 교수님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항구가 어떻게 매립을 통해서 확장돼 나가는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발롱고의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하자고 치면은 지금 다행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외곽의 틀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부산 일부도 그다음에 내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뭐 인천 일부도 그렇지만 사실은 매립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발굴될 수도 있는 옛 흔적들 원해안부터 1차 매립, 2차 매립, 3차 매립 그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실은 드러난 부분 말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이건 문화재청의 현재 법규로는 안 되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 등등을 통해서 향후 예상되는 그러한 근대기의 변화를 담고 있는 지역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는 문화유산이 사실은 부산의 경우는 향후 지금 당장은 도시화 속에서 손을 댈 수 없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래서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세계유산이 될 거라고 일단 믿고요. 이것의 가치는 계속 가치는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세계유산 추진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주 잘 계획적인 방치라는 굉장히 근사한 이 개념은 사실은 정교하게 그리고 긴 시간의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정교함이 바탕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인천과 부산을 동시에 들으면서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홀로 열심히 뛰어왔던 부산이 아마 외로웠겠지만 한편은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인천과 함께 뛰면서 끝까지 목적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일단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고맙습니다. 단순히 부산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인천과의 어떤 비교 또는 인천의 어떤 성장의 어떤 역사도 같이 검토를 하고 부산의 성장 역사의 어떤 차별성들을 좀 더 부각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건축 자산의 어떤 가치들을 또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계획적 방치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부산이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도시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축약이 되는 나중에 두 분 발표분자께서 또 답변을 좀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뵙고요. 그 네 번째 토론은 이용덕 세관박물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현실과 좀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니까요, 사실 인천과 부산은 항상 그 경쟁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은 오늘 참 이 자리가 서로 항만의 산업시설을 두고 고민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높이 참 봐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풍수에 맹당이 있는 것처럼요, 부산항의 역사에는 혈이 흐르는 맹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면서 자연말이 형성된 곳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부산항 북항과 남항을 어우르는 항역에는요, 이러한 것이 한 7곳 정도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동천하고의 부산포라든지 부산진의 투모포, 우암동의 우암포라든지 신선대 안쪽의 용당포, 깡깡이 마을로 이루고 있는 대풍포, 충무동의 로타리 근방의 부민포. 그렇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포구가 아닌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항 제1부두가 됩니다. 부산항이 근대 개항 이전에는 주로 이러한 포구를 중심으로 자연불학이 형성되면서 사람이 살고 이곳에서 업이라든지 무역 등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곳은 다 배추를 통해서 하나도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항 이후에는 부두를 중심으로 선박이 접안하고 물류 흐름이 있어 왔죠. 포구나 부두의 공통점은 사람과 선박 그리고 화물이 머무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사람의 이야기, 포구의 이야기가 스며 있죠. 이러한 부산의 역사적인 혈 가운데서도 부산항 제1부두는 우리 민족의 가장 많은 여한이 스며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산항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 스며 있는 곳인데요. 부산항이 해양 수도가 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바로 부산항 제1부두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활용 방안을 좀 제안해 봅니다. 먼저 부산항 제1부두에 펄퍼 마켓을 구축해 가지고 원도심을 새롭게 부상시키는 역동의 글로벌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방한 이후 부산항 제1부두는 상용부두와 국제여객부두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특히 간부 연락선의 항로를 이어받은 것이 부간 페리오였고, 이 페리 하객선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우리 제1동포 할머니들이 성선해서 한동안 해상보부상,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지난 1997년 이후 IMF가 오부터는 내국 보따리 장사들도 여기 합세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활기를 찾았는데요. 그래서 부산항 제1부두는 대일 보따리 무역의 정서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사성에 비추어서 국제적인 중고 벼룩 시장인 플리마켓하고 작가라든지 예술가들이 순수 제작한 창조적인 상품을 거래하고 감상하는 프리마켓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플리마켓하고 프리마켓을 합성한 펄프마켓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망라한 국제적인 펄프마켓을 조성해서 인근 부산의 원도심 문화권과 조화를 갖추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과 동시에 아날로그 풍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상권 하승하는 물론이고 부산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주리라 봅니다. 현재 제1부두는 순환 접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기존의 창고 시설이 있고요. 또 넓은 부두 야적장, 또 인근의 세관을 비롯해서 무역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선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적 펄프마켓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해양산업지역과 연계를 지으면 역사와 문화, 전통과 개성의 조화를 이룬 북한 재개발의 르네상스라는 의미를 되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부사랑 제1부대에 녹아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상징적 기념비로 남겨가지고 부사랑이 그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메카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사랑 제1부대는 그 막행부대로서요, 항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비로 남겨서 부사랑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증샷을 해갈 수 있는 상징물을 그걸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1부대는 지난 6.25 전쟁에 있었던 1950년 때죠. 이때 우리나라 해운과 원양수산업의 그 개척 정신이 서린 것입니다. 최초로 그 북태평양을 건너서 미주로 가는 화물선이 그러니까 고려호가 떠난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로부터 5년 후에 1957년에는 인도양으로 최초로 원양 참치잡이 어선이 출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그리고 또 마드로스들의 고향이죠. 이제는 그 해양 산업의 일꾼이었던 이들 그 우리나라 그 마드로스들의 그 공헌을 인정하고 그 땀방울이 맺힌 기념비 하나라도 하나 이곳에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 마드로스 카페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그 낭만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 아날로그가 그 디지털의 그 바람이 된 그런 그 바다 냄새를 풍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두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좀 잘 살려서 하나는 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펄프 마켓, 플리마켓과 프리마켓을 합성한 펄프 마켓을 좀 만들어서 원도심의 어떤 상권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마드로스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던 그 원양 참치 어선의 어떤 출몰지기도 했던 이 지역들의 좀 상징물을 좀 하나 좀 만들어서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공간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앞서 이제 활용 방안과 연관된 어떤 구체적인 좀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다음에 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사전 등록 질문이 몇 가지, 3가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좀 유사한 형태의 그런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엮어서 나중에 그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부산항의 어떤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든 개발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도 가질 역할과 방향성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강영규 교수님이 발표에 그냥 가름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아주 뼈아픈 좀 이런 질문 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들로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부산항 세계유산 추진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청계천 을지로 도심산업지역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고픈 마음이 있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아마 서울에 계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근대유산의 어떤 새로운 세계유산 등재와 연관된 부분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 교수님께서 나중에 좀 근항의 세계유산의 어떤 추진 근항을 같이 조금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아까 좀 있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대로 황수루 소장님께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고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안창모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 이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는 내항이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항과 근대 산업시설이 있는 곳, 그다음에 계양장의 거주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이제 같이 이제 통합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사실은 근대 산업 시설이 있는 지역들을 먼저 더 집중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지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서도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실제 등록문화재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레벨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아까 안창모 교수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오히려 묻고 오히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자산이라는 레벨이 낮은 그러한 그 자산으로서 평가가 되지만 오히려 그걸 수단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매개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수법을 사실은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도 벌고 아직은 안 되지만 지금 그곳이 갖고 있었던 그 층위는 90년에서 50년 된 시설들을 우리는 이대로 계속 없앨 것이 아니라 유예시키고 우리는 일단 보존할 것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거를 정비해가는 과정을 택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 이제 전략이 좀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양은 끊임없는 개발 압력에 이제 계속 뭐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로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내양이 갖고 있는 위상이 훨씬 더 높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양 쪽은 시민참여위원회가 모여서 모든 시민단체들이 지금 전부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만청하고 엄청난 대립 관계에 있고 시가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치도 양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캠프마켓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 참여를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례로 아예 정해서 그 권한과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는 한 8개월 동안을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정말 매주 우리가 그 걷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서 내년에는 그런 팀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고 지금 유튜브 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것들을 유튜브로 만들어 볼까 하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정말 강력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창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많은 인천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 제가 부산도 그래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개항장에 대한 것들만을 조명을 했다면 지금은 캠프마켓과 개항장의 산업시설들 그거를 통합적인 면에서 지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안창모 교수님이나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오히려 우리도 모셔서 깊이 있게 또 얘기도 듣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캠프마켓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3,000명 정도 서명을 해서 모두를 허물자라고 지금 아주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원칙 1 정해놓은 것이 10년 전에 정해놓은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는 건물을 허물지 않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한다였는데 무조건 다 허물어달라는 게 지금 주변 아파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꾸준히 어떻게 보존하고 아카이브를 하고 특히 그 개항 이후에 해방과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근대산업과 노동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고민을 하자라고 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지금 거기에 딱 부딪혀서 어려움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산업시설에 대한 것도 더 이상은 이렇게 하다간 없어지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코로나 그 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에서 작년에 추경을 세워서 올해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 이거를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또 서울에 특히 부산에 많은 도움을 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모셔서 고귀한 또 고견들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에서 많이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데 저희도 부산 가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명 가서 또 부산에도 가고 또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아마 부산과 인천이 같이 고민해야 될 많은 이제 숙제들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뭐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강동민 교수님 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도 논의 때문에 시작된 이제 마련된 자리였는데 인천과 부산에 대한 또 다른 공통의 또 차별화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제 좀 묶어서 좀 저도 답을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승 교수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두 가지의 질문을 이제 주셨습니다. 아마 그 질문 속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얘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질문이 이제 그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렇게 그 항만을 재개발해서 새로운 국제적인 워터프런트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모두 다 보면 독자적인 이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시가 확장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도크랜드 개발공사, 달링하버공사, 또 주식회사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 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회사 전부 다 보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항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항구가 뭐가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걸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갖고 있는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도 또 인천도 앞으로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민 협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안창모 교수님께서 긴 프레임 속에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그 시민 협치 구조가 또 이러한 그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단기간에 제1부들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아까 이용덕 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펄프 마켓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시민 협치 구조 안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과거에 캠프 하야리아를 아까 부평 얘기도 나왔지만 캠프 하야리아를 부산 시민공원으로 만들 때 수십 개의 NGO들이 힘을 합쳤던 또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훌륭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열심히 또 길을 열어준다면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부산역 앞에 있는 그 협성 건물이 올라가면서 항구의 공공성 논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 공공성 논쟁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 또 단체들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결집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체크해 볼 것은 이제 싱가포르이 보면 사실은 싱가포르는 항구만 이렇게 관리한다기보다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도시 전체를 관리하지만 항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싱가포르의 그 클라키라든지 뭐 등등등 항구 시설을 보면서 상당히 어떤 감동스러워 하는데요. 거기에 도시 재개발청의 그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핵심 그룹이 누구냐면
컨설베이션 앤 어반 디자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보전과 그 다음에 이것을 도시 설계로 풀어가는 팀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반 플래닝과 아키텍처나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 조직이 싱가포르 항구를 지금 세계적인 항구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핵심 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부산시나 인천시나 어느 도시 구조에도 도시 보전과 도시 설계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같은 그 방법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조직이나 컨트롤 타워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확신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세계유산은 끝에 가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5년, 아까 발롱고는 5년 만에 이룬 아주 빠른 케이스고요. 길게는 30년,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것.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서로 공감을 하고 시민들의 힘이 결집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고, 유네스코에서도 지역민들의 마음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중시하지 어떤 그 결과를 갖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계유산 작업은 오히려 북항을 또 부산의 원도심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이지 개발을 못하게 해서 더 퇴보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유산 피난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 등재하는 과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그 정도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뭐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세계유산 등재에 국가문화재청 지자체가 먼저 나섰는데 공공의 도움 네. 없이 시민들이 바로 등재시킨 사례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시민들이 혹시? 시민들이 그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낸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등재시킨 케이스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국가가 신청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들 직접적 안 교수님, 네, 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계유산 등재 자신합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도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서울이 600년 된 역사 도시 이 부분에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부산 쪽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전 국민이 아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부터 서울이 600년 된 역사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게 됐을까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 기억도 선명한데요. 1994년에 서울에서 정도 600년 행사가 있었어요. 600년 행사라면서 역사 도시라는 사람은 오래되고 뭐 역사 얘기할 때 항상 서울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게 600년 된 역사 도시였고 600년 된 역사 도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 라고 했을 때 북촌도 중요하고 종로도 중요하고 성곽도 이걸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은 물론 기본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 10년 사이에 600년 된 역사 도시라는 가치를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서울 가면 누구나 다 가보는 북촌의 가해동, 인사동 뭐 이런 쪽들을 갖게 됐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서울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게 활발해지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전 그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서울이 이거 서울은 이거 세계유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세계유산 등재를 처음 추진한 사람은 놀랍게도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역사에 정통하신 분이 아니라,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이 세계유산 이 얘기가 초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종의 선거 전략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상황 속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 세계유산이나 등등은 박원순 시장의 그런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이게 그 서울 정도 600년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비로소 이 가치를 공유하게 된 것처럼 부산에서도 아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게 부산항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은 아마 전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공유하게 되고 다른 시도에 알려지면서 이 가치를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아까 세계유산 중에서 시민이 주도가 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유산 된 것들이 어떤 게 유산이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세계유산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온 진짜 훌륭한 문화유산, 석굴암, 세계된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물려받은 거라고요. 님이 한국 이코머스에서 활동하시니까 아실 텐데, 현재 한국 이코머스에서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몇 개 하는 정도까지는 물려받은 것만 잘 갖고 가지고 올리면 세계유산 등재가 됐는데, 이제는 물려받은 것으로 세계유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치를 찾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때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지금 이코머스가 인지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 분이 예전에 세계 이코머스 위원장을 지내셨고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던 이상해 교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쉽게 해먹었다 이거예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치를 찾고 발굴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문화재청이 할 수 있느냐? 저도 문화재위원을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은 문화재청은요, 이미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선수예요. 근데 문화재가 딱 등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할 일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나몰라라 해요. 근데 그럼 그 가치를 문화재의 레벨로 올리는 것에 시민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 문화재청은 우리나라가 문화민족, 문화복지 얘기 많이 하지만 이미 문화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시민들이 거기 힘을 모으면은 점점 깨어나는 것 같아요. 등록문화재 제도도 사실은 불만족스럽지만 그런 시작에 첫걸음을 떼었던 작업이고, 이제 등록문화재도 많이들 인식이 좋아졌죠. 어쨌든 이런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으면, 예,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소중한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산항 제1부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 아마 집약되는 것이 이제 가치의 발굴을 통한 세계유산의 어떤 등재,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또 공존해 가야 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로서 압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천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의미를 넘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과제들이 저희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활발한 논의들이 각 도시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뭐 저는 오늘의 결론으로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런 포럼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중함들을 저희들이 가치를 가짐으로써 부산이나 또는 뭐 인천이 나아가야 될 어떤 도시의 역사의 소중함과 정체성을 획득해 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분과 토론해 주신 분들께 큰 마음으로도 크게 박수를 좀 드리고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2회 때도 저희들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들 포럼이었는데 다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고 오늘 발표된 자료나 토론자분들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은 다시 좀 재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제와 토론해 주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